지난주 미국 증시 다행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문제는 엔달러 환율이었죠. 결국 158선마저 힘없이 내주면서 엔화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앞으로 엔화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란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벤트에도 좀처럼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른바 마곡 공포가 본격적으로 닥칠 것이란 시각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증시 시원하게 올라줬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과한 불안감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다행이었었죠. 사실 그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경제가 워낙 잘 나간 달이다가 갑작스럽게 1분기 GDP 속보치, 그다음에 1분기 PCE 상승률 발표하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국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언론에서 나오는 어조지수 보면 두 가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네, 두 번째는 어제의 강도를 보면 한국의 언론들이 가장 세게 부각시켰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의 그 기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언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언론이 시청자분의 그 눈길을 끄기 위해서 클릭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좀 짚어줘서 진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걸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회복돼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 언론들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언론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다 하는 것은 자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고 유튜브에서 너무 그냥 뭐하치 뭐가 붕괴되는 것처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것은 오늘 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한국경제TV 방송에 진단한 대로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확정 여부는 분기별 성장으로 미국은 전분기 대비다 보니까 2분기 연속 추이를 봐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GDP 애틀란타 나우에 보면 2분기 성장률이 3.9%까지 올렸죠. 맞습니다. 3.9%까지 걸리다 보니까 2분기 한번 플랫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4분기가 3.9%죠. 3.4%. 그다음에 이번에 1분기가 1.6% 하면 이거 한번 2분기로 나눠보면 3%거든요. 미국의 잠재 성장이 1.7%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누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1분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이 2.6%, GDP 애틀란타의 3.9%면 역시 이 자체도 한 3%가 넘는 이렇게 성장률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지난주에 미국 경제가 느닷없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에서는 이렇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걸 평가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원 경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 금리 인하 연기에 대한 증시의 부담이 있다. 또 강달러에 대한 부담이 있다.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미국 증시 입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또 금요일 아침에 방송해 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날 때 3대 지수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아주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 당국자가 어려울 때는 아주 그때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진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제닛 앨런의 이렇게 발언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돼서 우리 정책 당국자일 때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주에 속보치가 이제 갑자기 급락했었죠. 어떻게 이 성장률이 급락한 부분 반영될 걸로 보입니까? 네, 성장률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3월 전망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 발표됐고
그 다음에 IMF가 2.7% 되고 또 미국의 성장률의 통계 방식이 전분기 대비 연율이기 때문에 또 파월 의장도 미국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양대 목표, 듀얼 맨데이터, 고용 창출과 물가 부분, 고용 창출 부분은 완전고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도 1분기 성장률의 1.6% 떨어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후행 지표니까 1분기 성장률을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4월에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3.8%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과 떨어지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시장은 탄탄하다. 그런 측면에서 물가 부분이 아마 이번에도 5월 그 FOMC 회의의 결과가 가장 주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물가는 사실 1분기 성장률 떨어진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분기 PCE 이렇게 상승률도 높게 나왔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또 곧이어 발표됐던 3월에 사실 PCE 상승률도 예상보다 저 자막에 나오고 있으면 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CPI 높게 나와. 그다음에 1분기 PCE 높게 나와. 그다음에 3월 달 PCE 높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월 달에 우리가 보면 3월에 금리 인하가 연기돼서 5월 달 가지 않겠느냐. 이번엔 이제 동결 플랫하게 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많은 6차례 이렇게 인하까지 나오고 3차례가 나오는데 연초부터 2차례 정도를 고집해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다른 집값까지 어떤 근거로 해서 매파적으로 이렇게 해설하느냐 하는데 지금은 2차례는 기정사실화됐고 3차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차례는 기정사실화됐고 경우에 따라서 1차례 내지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5월 FOMC에서는 사실 금리가 동결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최근에 1년에 흐트러졌던 경제 사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오히려 본회의보다도 더 주목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상당히 파월이 곤욕스러울 수 있는 이런 쪽의 경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시장에서 파월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FOMC 회의도 파월 의장한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파월 의장 말 나온 김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월과 또 페드에 대한 입장. 그런데 이번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지금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파월에 대한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트럼프 진영의 파월에 대한 불만 시각이 되죠. 내부 문건 10페이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집권 일기 때 2017년서부터 2021년 1월 21일 직전까지 19일까지 1, 2기 당시에 파월 의장을 본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는 교체하지 못한 것이 후회다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내부 문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집권할 때는 2022년 2월까지 파월의 임기가 돼 있는데요. 반드시 파월은 임기 전에 교체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페드의 이 통화 정책이 지금은 잘 못 친다, 잘 못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적으로 파퓰리즘의 성격이 강한 이렇게 트럼프 진영이라든가 트럼프 전 입장에서는 페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일괄을 했습니다. 보통은 페드는 1913년 설립한 이후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이렇게 안정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정치로 배제하는 원칙인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인사권은 갖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특히 국민 입장에서 기준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FOMC의 보드 멤버들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자막점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점.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 트럼프의 승리를 거쳐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쪽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내부 문건이 나오고 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 기업인입니다. 또 부채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국가 부채가 아니라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자 지금 이 페드가 갖고 있는 금리 인하 부분을 잘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직전에 파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내부 문건에서도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진영이 원하는데 자꾸 이게 매파 기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금리도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이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는 연준이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파월에 대해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올해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에서 기준금리 변경까지 승인하는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기준금리 승인하는 문제는 페드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흐트러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개편 문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 개편 문제에서 그것이 목표든 간에 그러다 표적 변수, 중간 변수, 최종 변수 이런 문제, 커저리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과연 금리 변경에 관여할 것인지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법정 통화가 이렇게 도입되기 이전에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출발선상에 이 내부 문건이 중심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제는 사실 트럼프 진영의 내부 문건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바로 지난주에 이제 쓴소리를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연준과 파월도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의 공약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는 서로 나이가타마지 해대고 있습니다는 페드라 파월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는 것도 아주 이색적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페드라든가 파월의 어떤 불만 사항은 이제 전 세계 공통적 문제고 내부적 공통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해서 지난 주말에 그 말씀드렸으면 벤 버냉키가 연준의 예측 모델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는 쓴소리 정말 노후화됐다, 용도 폐기됐다는 쓴소리가 됐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 당신이 의장을 했던 기관에 대해서 후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겠습니까? 버냉키 회장은 자기가 뜰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을 그 짚어서 자기가 뜰라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뭐냐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 경제 입장에서 보편적인 기준금리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예측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의 진단과 예측이 자꾸 흔들린 상태에서는 결국 국민들한테 그만큼 불만이 되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버냉키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 속마음을 터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드 자체에서도 FOMC 이렇게 발표문과 30분에 있는 기자회견은 서로 딴소리가 나오죠. 이게 이제 정리해드렸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저렇게 페드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불만이 없느냐 하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쯤 물가 부분에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 입장에서는 미저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자, 당신네들이 물가 못 잡아? 금리도 내리지 않아? 내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트럼프 정부가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표심을 지금 50-50, 50대 50인데 이걸 좀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 성과를 좀 부추기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어떤 키를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닛 앨런이 소관하고 있는 사실 그 재무부에서 지금 현금 보유가 한 1조 달러 정도,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정확한 한 9,200 내지는 9,300달러인데요. 그냥 뭉뚱그려 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그 국채라든가 이 디폴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많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1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페드 입장에서 바이든의 두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안에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푼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도 아주 큰 뉴스로 역시 경제신문답게 큰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는 2천억 정도 국채를 매입해서 푼다. 그럼 국채를 매입하면 돈이 그만큼 풀겠죠. 그러면 사실 매입하기 전에는 페드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 그 시중에 돈을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페드와 그다음에 재무관에 상충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예. 미 상원에서 제닛 옐런의 발언을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오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페드와 미 재무부 간의 서로 미스매치, 정책의 불일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2천억 달러의 미국의 재무부를 이렇게 국채를 매입한다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페드에서 기준금리가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채 매입을 통해서 2천억 매입돼서 시장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증시 입장에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도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의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결국 158선마저 내줬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일본은행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엔달러 환율 2선마저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힘없이 계속 밀려나고 있네요. 네, 미리 짚어드려서 예. 허기가 좀 그래서 다른 주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엔달러 환율이 지금은 157로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는 158엔 정도로 뚫려가지고 예. 사실 가장 시청자분이 이렇게 궁금해해서 비트코인과 엔달러 환율을 궁금해서 오늘 시청자분의 이렇게 문의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을 좀 해드리는 예.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위에다가 들어가서부터 국내증권사의 거의 모든 증권사가 엔화를 사라 그럴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줄기차게 엔화를 사지 마십사 하는 쪽도 말씀드려서 예. 그 기조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좀 변화된 내용을 또 아까 김혜린 이렇게 캐스터께서 이렇게 했던 내용과 이렇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 회의에 진행 전에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탄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재무부는 대장성이라든가 이런 데 반대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엔저 매입을 통해서 엔화를 매입하기 위해서 엔화를 매입해서 엔화를 강세를 유도시키는 문제는 정책 부서 간에 서로 엇갈린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밀 외환 공조도 예. 지금 최상목 이렇게 부총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like-minded country 현안별로 이렇게 하는 근데 현안별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이행력이 없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외환 공조를 통해서 원화 약세를 잡아야 된다, 엔화 추가 약세를 잡아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정작 엔달러 환율이 158엔 뚫릴 때 아무런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지금의 통상 정책이라든가 한미일 간의 동맹국 간의 관계에서 무슨 합의를 만들면 어그리먼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그리먼트는 이행력, 구속력이 어떤 사항이 닥친든 간에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파트너십이라든가 공조 문제에 있어서는 like-minded country 기법이기 때문에 딱 정작되면 정작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MF 회의 직전에 외환장 수상 처음으로 한국이 개입된 한미일 외환공조다 해가지고 굉장히 제이프라자 하는 어떤 교수분의 제이프라자까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파트너십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행력과 구속력이 없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의 이익이 되면 공조는 흐트러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보여줬던 것이 엔달러 환율이 158엔 붕괴됐을 때 일본에서는 서로 내부적으로 불일치, 부처 간의 불일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외환 간의 사실 공조의 이행력이 부족한 것. 그러면서 그대로 뚫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매태선 160엔까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국제 환투기 세력의 다음 목표가 160엔. 바로 왔죠. 바로 왔죠. 158엔이니까 160엔 바로 왔지 않습니까? 바로 왔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2엔을 하루에 이렇게 상승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2엔 정도면 158에 160엔은 바로 오는 거죠. 그리고 175엔까지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에 쇼와 날, 이게 천황의 저기죠. 그다음 헌법의 날로 이렇게 거래일 5일 기준의 이틀이 사실 휴장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시장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국제 환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장 개입 없다면
이거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경화자선 160엔도 돌파하지 않겠냐 하는 시각이 국제외환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이 장관 간의 외환 공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외환 공조라는 것은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좋은 거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어려울 때 공조를 마련해 놓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저는 만약에 내가 최상목 부총리의 위치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는 국제금융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어려울 때 외환 공조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환 공조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그 공조 틀이 예. N과 원가 간에 사실 상관계수를 놓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N에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원도 뚫리게 되는 거죠.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저기 우리도 뭐 일본과 좋은 여건입니까? 올해 성장률 미국이 1.7%고 우리가 2.3%좀 올린다 합니다는 예. 연말에 기준금리 미국이 두 차례 내줘서 5%고 우리도 두 차례 내리면 3%고 이런 쪽이죠.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과 그렇게 많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공조를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어려울 때 사전에 선제적으로 공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막상 뚫릴 때 외환 공조에서 다급하게 하면 항상 부작용이 나타난다. 지금 공조가 안 됐을 때는 일본과 디커플링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조를 마련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되면 원화도 약세가 된다 하는 쪽도 이렇게 아마 최상무 부총리보다는 제가 외환시장에 더 오랫동안 근무했을 겁니다. 또 일관성 있게 제가 한국은행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는 이거 종사하기 때문에 아마 예. 경륜은 있을 겁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경륜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5월 2일 날 이렇게 우리나라의 멜렵 대책에 대해서는 잘 나오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금투세 폐지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감정 싸움 문제 한 문제냐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시청자 여러분 많은 공감대도 얻었습니다는 이번도 멜렵 대책에 정말로 외국인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외국인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면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외국인보다 낮습니다.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외국인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은 보다 훨씬 높게 좋은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월말 이렇게 해서 월말 수출 내고 물량에서 월초 수입 물량이 되는 상태거든요. 수입 물량이 나오거든요. 환율이 자연적으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월말 월초에서 달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는 소지가 계절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업 대책은 잘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반감기 이벤트가 지났음에도 가격이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는 흐름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하고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비트코인 문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 이렇게 앞두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3,000에서 한때는 이게 73,000이 넘었죠. 지금 빨갛게 됐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비트코인 저희 반감기 전에는 73,000까지 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반감기가 시작되니까 뭐냐 하면 이게 뭐 1억 비트, 2억 비트, 뭐 5억 비트 뭐 이렇게까지 나왔죠. 유보리 예.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총선 전에 많은 국민의 약속하면 총선 이후에 결과가 그렇지 나오지 않으면 누군지 시청자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 앞에서 많은 민생 대책이 나왔는데 야대 요소로 인해서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측하는 사람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말로 낙관적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비트코인이 미국 현지 시가로 19일, 우리 시가로 20일 끝났습니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김천 PD 보이는 것처럼 73,000에서 10만이 넘어가 아니라 63,000원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이 궁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14년에 마운트 콕스라는 아마 그때 당시에도 한 줄 뉴스로 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일본의 비트코인의 가장 최대 가상거래소인데 파산이 됐습니다. 이게 파산돼서 이 반감기와 거쳐나고 나오는 출현 물량이 10년 걸립니다. 근데 이게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에 마운트 콕스의 비트코인 출현 물량이 한 14만 개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100만 개가 제한돼 있어서 14만 개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의 궁금한 점이 되거든요. 이거 좀 나중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그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좀 시청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파산의 매물 물량은 지금 보통 플레이어들의 매물 물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예. 파산돼서 나오는 매물 물량과 그다음에 홍앵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팔기에서 나온다, 이 물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비교해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도 조금 궁금했는데 덧붙이실 말씀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 예. 시간을 갖고 해야지 예. 1, 2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